경제적으로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본에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데? 제일 필요한 건데 석유가. 엄청난 타격. 미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초강수 연료를 끊어버리면 뭐. 일본은 미국과 교섭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태평양의 현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일본에게 전하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과연 일본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생각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전면전이었던 겁니다. 기세가 장난 아니네. 미국하고 그냥 맞짱 뜨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일본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입성한 일본 영사관들에게도 한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는 일, 즉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하와이에 주둔한 일본 영사관은 미 해군을 정찰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주요 정보를 얻었을까요? 정답. 크리스 씨,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신문. 씨 정답. 신문이야? 진짜요? 예. 신문. 편지 아니, 신문. 신문은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현지 신문에는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함대 동향을 좀 상세하게 싣고 있었어요. 신문에? 예. 야, 희한하다 그것도. 희한하다. FDR requests funds for 68 Navy vessels.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68척의 해군 함정에 대한 자금을 요청. The second contingent of approximately 30 ships, including the aircraft carrier Yorktown, will leave on or about October 14th, according to unofficial reports. 엄청난 정보네요.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모함 요크타운 포함한 약 30척의 두 번째 함대는 10월 14일경에 떠날 예정이다. 아니 비공식적인 거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네? 그 말도 안 돼요 이게. 저게 신문에 나온다고요? 이 신문사가 스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신문은 미국 함대의 규모와 활동, 심지어 입출항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부에 적이 있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냅니다.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 시설과 항공기, 함정의 종류는 물론이고요.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은 151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먼저 일본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의 주요 지형물을 미리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시 어떻게 진입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과 저공 비행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공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때 미국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군을 지휘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겠어요? 예, 영화에서 예,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본 분들. 이 두 사람은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의 축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건 4년 동안 싸웠던 만주사변의 성과가 제로가 되어 만주국이 위험하게 되고 조선을 국방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은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바로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인물 모두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 봤던 거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 하버드대에서 연수 받았을 정도로 영어도 잘했고 미국 통이죠. 네,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오래 전쟁하면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장기전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중심이 된 일본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전쟁, 즉 진주만 공습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길고 긴 태평양 전쟁에 서막이 열리게 된 거죠. 일본 해군은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을 앞장 세워서 이투루프 섬에서 하와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구모 추이치라는 항공모함 지휘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외부와의 일체의 통신도 하지 않고요. 바다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태평양을 건너간 결과 9일 만에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행장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군은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기를 싣고 또 띄울 수도 있는 항공모함 6척, 그리고 전함 2척, 그 외 전투함 15여 척과 항공기 350여 대와 함께 진주만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전 6시 10분, 일본군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모두 800시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만 엄선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항공기는 빠르게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1차 공격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는데요. 그렇지. 와. 속성책으로 그냥 당하네 이거. 그냥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제공권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때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일본은 진주만 수심이 얕다는 정찰 정보를 듣고 난 후 얕은 수심에 투하할 수 있는 신형 어뢰를 개발했어요. 기존 어뢰보다 물속 깊이 빠지지 않아서 수심이 얕은 진주만 폭격해는 최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항공기의 어뢰 공격에 전함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가 터지면서 1177명의 미 해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2차 공격 때에 170여 대의 공격기를 추가로 발진시켰습니다. 와. 이미 자초된 미국의 전함들까지 끝까지 공격한 일본의 항공기는 1시간 50분 만에 모든 공격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요.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손실된 항공기는 겨우 29대 정도였고요. 장함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실되었을 뿐이었어요.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던 거죠. 일본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대목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 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진주만 2차 공격이 지난 후 일본의 공격 대장은 3차 공격으로 오일 탱크와 병창 기지를 폭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지휘관 나구모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더 이상의 모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일 탱크와 병참 기지가 파괴되지 않는 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좀 간과한 거죠. 불씨를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동했나? 진주만 공습이 있기 며칠 전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 그리고 렉싱턴호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하와이까지 온 이상 기습 공격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3차 공격 중지와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뒤바뀐 향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미국의 단결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미국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다. 그렇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연설을 통해서 치욕의 날로 선언하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정말 분노했겠다. Yesterday,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를 하네. 결의가 보이네, 결의에 찬. 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 뒤집힌 거죠. 원래 세계 전쟁 1차 안 하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이제 완전 하겠다. 이제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입대하려고 줄 섰어요.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싸우겠다. 그 9명이 올해 발사하면서 죽는데 그 9명을 진주만의 구군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진주만 공습 후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태평양의 다른 섬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래 영국령인 말레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한 보르네오, 그리고 식량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웨이크 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의 안다만 제도, 그리고 필리핀의 바탄 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이게 모두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이 와. 점령한 곳들인데요.
많이 먹어.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밑에 다 먹었네. 그냥 동남아시아의 패자가 됐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본의 팽창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먼저 진주만의 책임을 물어서 킴멜 제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지휘할 새로운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국은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두 척을 일본 영해에 가깝게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많은 전함을 잃어봤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 가까이 가는 모험은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짧은 항속거리의 전투기가 아닌 육군이 사용하던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를 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한 도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전투기는 활주거리가 긴 탓에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짧아서 활주로가. 진짜 너무 짧다. 진짜 힘든 기술이에요. 오, 뭐야? 작전대로 도쿄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부상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400여 명가량 발생합니다. 또 대규모 공습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되게 오래된 역사에서 거의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수도인 도쿄를 공격당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니까 엄청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 일본은 완전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을 확실하게 꺾어놓을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예, 먼저 일본은 소류, 히류, 아까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많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2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